90세 노인분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입원하실게요 이렇게 하고 나왔더니 이 90세 노인분이 갑자기 제 그 가운 자락을 탁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 듣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왔거든요. 거기서도 보호자한테만 설명한 거예요. 90세 노인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노인을 가족들이건 의사들이건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지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잘 안 물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저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로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죽음으로 향해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지만 막상 제가 응급실에서 보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또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이 나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면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존엄사, 안락사, 조력사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이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없었던 그전보다는 이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현장에서 느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말 그 혼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법제화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서 나름 직면했다. 현장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발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문제가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면은 대단히 많은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다. 야, 법령에 대해서 이걸 들었으니까 사인해라. 알았지? 그래서 사인을 하게 해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만들고 막상 선택해야 되는 건 연명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예요. 할 거냐 말 거냐. 저런 연명의료의향서를 가져오면 뭔가 어떤 방향은 되지만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뭐 정말 다양한 의학적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처치도 중환자실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삽관도 있고 뭐 비위관도 있고 뭐 튜브도 있고 항암제도 있고 투석기도 있고 체외순환기도 있고 이것들을 전부 다 안 한다는 거야? 혹은 하나 두 개 안 하는 거야? 근데 의학적 상태가 어떤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걸 써도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저것만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겁니다, 이게. 자, 심폐소생술을 할 건가요? 인공호흡기를 쓸 건가요? 혈액투석을 할 건가요? 호스피스를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해놨어요. 자, 근데 저런 거를 아니에라고 다 썼어요. 근데 저거를 알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연히 나는 싫다고 다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거지. 혹은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냥 치료받고 싶으니까 다 맞다고 하는 거지. 저거를 의사가 아닌 이상에 의학적으로 저걸 다 알고 동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게다가 저걸 썼더라도 어차피 병원에서 저 상황이 닥치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물어보는 거를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만큼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본인이 저거를 써놓고 환자가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그 세계로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 이게 동의를 했으니까 돌아가시게 둡시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냅둬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가족들 왔는데 저 이거 서류 있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이 서류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게 두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적어도 물어봐야죠. 그럼 가족들이 근데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서류가 효력을 발휘해요? 아니겠죠.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려야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바꾸지 않을 것인가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과 내용이 얘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가족들이 고인이 되실 분
혹은 이 지금 환자분의 유지를 전부 다 알고 환자분의 의지를 받들여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유사시에 정확히. 그런데 이것들이 되나요? 평상시에 그냥 뭐 살기 싫다고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돌아가시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어렵죠. 벌써 이게 그 얘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암과 세부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90대 노인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해요. 자기 의학적 상태가 있는데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하고 자기 상태가 어떻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치료까지 있으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결과가 어떤데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문제, 또 치매 얘기를 해볼게요. 치매. 치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죠. 그 전에 내가 아니게 되고 가족들도 정말 이 치매가 오게 되면은 돌봄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요. 나는 병원에 안 간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나는 병원에 입원을 안 할 거야, 왜 그래?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살 거야, 날 내버려둬 한 다음에 생활을 막 맘대로 하는데 그 누가 봐도 치매예요. 병원에 안 가게 냅두면은 이게 의사 존중인지 아니면 질병을 우리가 강제로 치료해야 되는지 이 판단 과정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치매 되기 전에 이 전 단계에 많은 소통을 하고 어떻게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의사소통이 되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치매에도 직면이 많이 필요하고 이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것도 대단히 복잡한 책 한 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담으로 하나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의사들이 아프리카 벽지 마을에 효율적인 질문을 해서 이렇게 치매를 가려내려고 이 질문지를 봤더니 사람들이 글도 몰라요. 이걸 설문지를 이해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구자들이.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만들어낸 질문이 이겁니다. 그 새로운 마을에 가서 이전에는 현명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갔지만 이 부족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는 노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치매예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치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재밌는 이야기죠. 이 의사 존중과 인격으로 존중,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돌봄과 보살핌에 관한 논의도 그전부터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병원 치료 자체도 문제예요. 병원 치료 자체도. 저도 이 병원이란 공간이 환자들에게 대단히 많은 고통을 주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거의 잡아다가 거의 좀 어려운 이야기를 어려운 그런 치료를 시키는 그런데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한 스코틀랜드의 연구에서 한날 한시에 대학병원에 입원한 성인을 체크를 하고 1년 있다가 그 명단을 다 까봤대요. 그랬더니 30%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오류들이 있겠지만 병원에 한 번 입원해서 그때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 30% 정도가 1년 이내는 사망한다는 어떤 리스크 팩터로 작동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85세 이상 남성이 병원에서 하루 입원을 하면은 12개월 이내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딘가 안 좋았으니까 입원을 했겠죠. 하지만 뭔가 이 병원 이용 자체도 어떠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 치료, 무조건 병원 치료를 해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 치료 자체도 절대 선이 아니고 무의미하거나 뭔가 이런 생존율을 낮추는 그런 결과로 오히려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티네티 교수라는 이런 노인의학의 대가가 계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 건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M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정신작용, 마인드입니다. 디멘치아, 딜리룸, 디프레션. 당연히 정신이 멀쩡해야지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어떠한 삶 자체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 모빌리티, 이동성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느냐 혹은 설 수 있느냐랑 그냥 누워 있느냐는 천치 차이겠죠. 대소변 자기가 갈 수 있는 거 없는 것, 정말 인간으로서 천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메디케이션, 약입니다. 지금 이 노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약물을 처방해서 그 약을 먹고 있는지를 파악을 또 해야 됩니다. 또 해가 될 만한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멀티 콤플렉시티, 다중 복합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들이 많고 이 노인일수록 그 질환들이 조합이 되겠죠. 누군가는 신부전 있고 누군가는 투석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조합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복합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게 4개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모르고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What matters most?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들, 노인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뭐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뭔가 난 병원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한적하게 살고 싶어. 나는 병원 치료에 순응하면서 살고 싶어. 나는 어디까지 이루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막상 잘 몰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노인이 알고 있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인을 가족들이건 의사들이건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잘 안 물어봐요. 의료계에 있는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노년까지 100살까지 120살까지 튼튼한 뼈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80살이 됐으니까 나는 뼈를 이제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80세부터 운동을 하고 약을 먹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늦었죠. 누가 봐도 뼈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노년까지 100살, 120살까지 뼈 튼튼하게 살려면은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죠. 젊을 때부터 어떤 걸 준비하냐? 일단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젊을 때 운동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뼈 생성이랑 이 뼈대 자체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금연, 칼슘 충분히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여름마다 햇살 아래서 비타민 D를 적정량으로 얻어서 뼈 건강을 젊을 때부터 챙겨야지 노년까지 건강한 뼈를 얻을 수 있겠죠. 건강한 삶을 노년까지 살게 하는 거는 노년부터 준비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 기대 수명의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부유함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평균 수명도 늘어납니다. 이게 너무 통계상 입증이 된 거라서 이런 경제적인 안정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로 우리가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20대엔 적당히 행복하고 중년에 덜 행복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마음이 순해지면서 좀 행복을 느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그런 의학자들이 조언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을 멈추고 미래 계획을 잘 세우고 유언을 쓰고 책상을 정리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맡겨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저는 노인은 아니지만 노인을 정말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년기에 이 건강하지 못함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노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응급실에서 일해서 그런지 저런 거를 이룩하는 노인분들을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의사들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하고 혹독하게 식단 관리를 하게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막 질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니 96세인데 뭐 아직도 뭐 술 드신다고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아예 그렇게 나이가 많아 버리면은 담배나 술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수명보다는 그거가 주는 행복감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을 위한 행위를 강요받을 필요가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치료에서 의사 말을 정확히 현대의학을 따르는 게 절대선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아직도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직접 경영하고 있는 96세 잭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을 가져와 봤습니다.
잭 할아버지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는 단 한 번도 술이나 담배나 여자를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10살까지는. 10살 이후에는 96세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이런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122세까지 살았던 기네스에 올랐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기자가 그 칼망 할머니 생일날 와서 건방지게 물어봤답니다. 내년에 이맘때에 제가 다시 할머니 인터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잔 칼망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는 꽤 건강해 보이는데 자신의 수명과 삶에는 전혀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의연하고 멋진 걸크러쉬 할머니죠. 이 얘기로 좀 마무리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정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낙상도 그렇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가 이야기가 안 돼 있고 그냥 노인들은 치료받고 돌봄 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가요. 이런 현실 자체가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나이 듦에 대해 공부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안을 본인과 가족이 젊었을 때부터 다각도로 생각해 와서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병원과 의료계의 패러다임도 조금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의사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가장 이 환자분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물어봐서 그에 따른 대처와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이 문제들을 마주하자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인이었습니다.